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청와대 비난 담화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친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궁금하죠? 서울타임즈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일부터 마스크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생산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금 12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은 사전 협의 없이 입금된 데다가 이만희 총회장이 고발된 상황을 고려해서 신천지 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습니다. 어제 김여정 제1부부장 청와대에 대해서 아주 원색적인 비난 담화를 내놨는데 바로 다음날 오빠는 이 친서를 보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참 이걸 뭐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오늘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제 친서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또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김 위원장은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마음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안타까운 심정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무슨 밀당인가요? 정치권에서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지훈 의원이나 이런 분들. 뭐 아직 정확한 뭐 해석까지는 안 나왔지만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했던 것은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훈련한 거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다. 김종대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랑 상관없는 지금 상황에는 상관없는 뭐 이런 거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각 당에서 지금 논평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남과 북이 서로 위로의 마음을 나눴다. 남과 북 양 정상의 신뢰와 우위가 변함없이 굳건한 데 대해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냈고, 김정일 민생당 대변인도 미국 대선 등으로 북미 대화와 북핵 문제 해결이 소강 상태에 있는 지금 양 정상의 친서 교환을 계기로 대화 분위기가 다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은 지금 친서나 주고받으며 정시 쇼나 할 만큼 한간때가 아니다. 김정은의 친서의 진정성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기자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서신 보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었죠, 북한이.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또 이 서신을 보냈잖아요. 네. 이번 총선 어떻게 되는 거야? 김정은 대 박근혜야?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런 거예요? 기자들끼리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친서 싸움? 절묘하게 편지 보낸 날짜가 똑같았습니다. 일단 그 김여정 부부장 명의로 나온 그 성명을 보면 사실 청와대를 상당히 강하게 비난을 했는데 오늘 또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누이와 신뢰를 보냈다.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진실한 소회와 입장도 밝혔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서요. 이걸 참 뭐랄까요? 뭐 강원 양면 전술이라고 봐야 될지 좀 전혀 모르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3.1절 행사에서 북측에 이 코로나19 관련 보건 분야 공동협력 제안한 바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답신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먼저 이것부터 답신을 하고 그걸 미사일 실험을 하든지 미사일 먼저 하고서는 이 답신을 하니까는 약간 퇴색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 발사체 실험은 원래부터 계획된 거기 때문에 이거와 상관없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도 타임라인에 맞추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것도 말씀드려야겠네요. 마스크 구매 얼마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많이 하실 거잖아요. 일주일에 1인당 2장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약국, 우체국, 농협의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마스크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구매 이력을 체크해서 1인당 일주일에 2장만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약국에서는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내일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일은 금요일이잖아요. 금토일 어떻게 할 거냐. 금토일은 1인당 2매씩 그냥 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다음 주부터는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인당 일주일에 2장 구매 제한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정하느냐. 지금 보면 약국의 줄이 굉장히 길어요. 보면 이걸 막기 위해서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 화요일에는 2, 7,
수요일에는 38, 목요일에는 49, 금요일에는 50. 이런 출생률도 끝자리. 2부제네요, 그러니까. 오부제. 오부제. 네, 일종의 오부제죠. 그래서 마스크를 살 수 있게 해서 줄이 뭐 길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말에 전 출생 연도가 마스크를 살 수가 있고, 그러면 나 이번 주에 마스크가 좀 있어서 안 사야지, 다음 주에 4장 사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잘 아시네요. 아니 뭐 대충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그건. 우체국과 농협의 경우에는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매일 하루 한 사람이 한 장씩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체국, 농협, 약국을 통해서 이제 판매가 될 텐데, 약국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1인당 2매. 그리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부제로. 그렇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른 오부제로 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다른 것 좀 더 전해드리면, 이게 1000만 장 중 공적 의무 공급 물량이 현행 500만 장에서 한 800만 장, 그러니까 80%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이 중에 200만 장은 의료기관, 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대구, 경북, 경산 같은 경우 취약계층 그리고 학교 등에 보급을 하고, 600만 장이 남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93%에 해당하는 560만 장이 약국에서 팝니다. 그러니까 거의 많은 약국에 제일 많이 그럼 풀린다는 약국에서 얘기예요? 많이 풀린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3대 구매 원칙 참 눈에 띄는데,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마스크 업체를 인터뷰를 한번 했었어요. 이 웰킵스라는 마스크 업체였고 상당히 큰 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아르바이트생이 올린 사진 때문에 논란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아르바이트생이 좀 비위생적 행위를 하는 사진을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려서 좀 논란이 됐는데요. 네네. 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 웰킵스 측은 우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작업장에 본사 직원 투입을 늘려서 개개인의 일탈을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 무슨 일인지 좀 궁금하실 분이 계실 텐데요. 어제 이제 인터넷에 이 웰킵스 마스크 포장 작업을 하던 한 젊은 남성이 좀 머리망을 벗은 채 제품을 막 맨손으로 만지고 얼굴에 비비는 막 이런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이 이 남성은 해당 업체 아르바이트생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초소형 마스크가 예뻐서 그랬다. 아니 초소형 마스크면 애들 거잖아요. 그렇죠. 정신이 나갔네요. 유명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걸 과시하고 싶었다. 뭐 이렇게 해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웰킵스 측은 이에 대해서 주간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제공하고 야간에는 용역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고 있다면서 이 본사 직원이 철야 근무를 할 때 감독을 하고 있지만 3개 작업장으로 나눠져 있어 모든 작업자를 통제할 수 없다. 절대 비위생적으로 작업에 임하고는 있지 않다라고 강조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 하나 들어온 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신분증이 없으니까. 그거를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신분증이 없으니까 법정 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서요.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이게 있어야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네, 그게 있어야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거는 있으니까 주민번호는 있을 테니까 등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빼먹었던 게 가격입니다. 가격. 1,500원에 공급될 것으로 보이고 하루 공급량이 약국은 한 곳당 250장, 우체국과 농협은 한 곳당 100장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나요? 네. 애도 데리고 가야 되는구나. 네. 그렇다고 아까 그 기재부의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면 아마 바뀔 수는 있겠지만 우선 부모의 자녀 마스크 대리 구매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 마스크를 구하실 우리 청취자분들 계시면요. 자녀분을 데리고 약국에 가실 때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도 대리인이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를 허용한다고 장애인 합니다. 같은 경우는 대리인이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좀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게 좀 힘들 것 같긴 하네요. 그것도 다행히 이제 애하고 이제 부모가 그 같은 날이면 좋을 텐데 다른 날이면 일주일에 2번 가야 되는 그것도 좀 불편할 것 같네요. 그렇겠네요. 자, 인천시에서 2만 장의 마스크인가요? 중국 웨이하이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불량품이라면서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도가 있었는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웨이하이시가 보낸 마스크가 중국의 자체 품질 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아니, 우리 좋은 거 보냈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인천시에서 얘기하기로는 자신의 인천시의 자체 검사에서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나왔대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 웨이아이시에서 이걸 검사한 다음에 네. 문제가 없는 걸 보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예요? 불량품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걸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가 확인해 줬으니까요. 그래요? 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한 언론사에서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 얘기를 보고 실제 중국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을 제조한 회사 명을 검색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회사에서 만든 마스크가 품질 불량이다. 이런 뉴스가 있고 이런 뭐 검색했던 뭐 그런 이력이 있다. 그러면서 뭔가 이상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회사 마스크가 불량이었던 의혹이 있었는데 온 것은 일단 불량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소한 정도. 지금 여기 인천시에 온 건 불량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제가 박정호 기자한테 그 미션을 드릴게요. 네. 움직이기 힘든 노인분들은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감지일까? 뭐 독재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 네, 뭐 그런 질문도 있고요. 뭐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내일 좀 알아봐서,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답을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취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22일까지 휴원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곳들이 한 달비 원치를 평소와 다름없이 요구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뭐 어려운 건 이해는 가는데 보내지 않았는데 돈을 주려는 이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금액이. 그렇죠. 이게 22일까지 휴원이니까 23일부터 여는 거라서 이게 사실 3주 정도 연기가 된 건데 그래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게 연기된 수업 일수만큼 뭐 유치원비나 어린이집 이거 회비를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런 청원이 등장을 해서 오늘 오전까지 2만 명 정도가 여기에 동의를 했는데요. 뭐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시 유치원비 감면 이제 이런 청원을 올린 청원인이 장기 휴원 시 원비는 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아이들 보내지도 않는데 가정보육하면서 유치원비까지 내려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이제 이런 좀 고민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뭐 유치원이나 이런 쪽도 사실은 많이 힘들 테니까 전부 모두가 참 힘든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잠깐 교통정보 듣고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돌아왔습니다. 우리 발빠른 박정호 기자가 그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봤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해야 하고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분들, 이 분들을 위해서 대신 구매하는 것도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우선은 이게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내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된 논란, 지적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임위를 여러 개 열어서 법안 처리를 했는데요. 사실 뭐 코로나 특위도 있었고, 근데 여기서 지금 타다금지법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타다금지법이 지금 뭐 법선 이제 통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뭐 어저께 박재욱 대표는 눈물을 지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뭐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돼가지고 근데 내용은 뭐 다들 좀 아실 겁니다. 이제 11인승에서 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 계약이 안 되는 렌터카가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오늘 이 본회의 안건에 올라왔어요. 근데 본회의가 파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파행이 된 거는 이것 때문이죠. 인터넷 은행법. 그렇습니다. 인터넷 은행법이 정말 예상을 깨고 부결이 됐어요. 이게 근데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거는 민주당 의원들도 합의한 것이 아닌가. 근데 왜 갑자기 깨진 건가요? 이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건데요. 사실 이게 원래 진보 진영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보던 법이에요. 이게 K뱅크에 말하자면 이제 최대 주주가 지금 KT인데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4%까지만 이제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34%까지 이걸 늘릴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어서 이게 은산분리 원칙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뭐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서 여당 지도부가 법사위에서 이제 합의를 해주긴 했는데 오늘 막상 본회의를 열어보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제 사실 이제 동료 의원들한테 의정활동 잘한다고 평가를 받는 의원들이 앞에 나와서 이 법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호소를 했어요. 민주당 박용진 의원, 그다음에 정의당 추혜선 의원, 그리고 민생당 최이회 의원 이렇게 3명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 법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뭐 기록을 위해서 토론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표결을 해보니까 재석 184인에 찬성 75 반대 82 이게 부결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예상 외의 결과라서 사실 네네. 본회의장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고 특히 이게 법안 통과를 미래통합당에서 좀 강하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게 부결되니까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요. 네. 이제 심지어처럼 바로 이제 통합당은 그 통합당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대책을 논의했는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아주 격앙된 표정으로 국회 그 기자회견장에 왔습니다. 네. 와서 이것은 뭐 음모다, 먹튀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거 그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거 약속 위반이다 이렇게요. 자, 원래 오늘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이것도 처리가 안 됐는데 제가 사실 이 뉴스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선관위 안에 여야가 모두 반대를 했던 거잖아요. 밥그릇에는 여야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정답입니다. 공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미래통합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천안이 대규모로 나왔는데 어떤가요? 지금 이게 유튜브를 보신 분은 저 사람이 지금 방송 중에 막 뭐 휴대폰을 들고 막 열심히 쓰나 궁금했을 텐데 이게 지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고 눈에 띄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홍준표 전 대표가 나가고 싶어했던 양산을에서 홍준표 대표는 배제가 됐습니다. 컷오프?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아예 컷오프가 된 건지 다른 지역으로 조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본인이 희망했던 거는 경남 양산 을이었거든요. 여기가 나동현 전 시장 등 3명의 그 경선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경선 명단에 홍 전 대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거고요. 그리고 부산 중구 영도구에 원래 전략 공천설이 있었던 이원주 의원은 중구 영도구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대신에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고 부산 남구 을로 공천이 됐는데 여기는 사실 이제 통합당 입장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PK 분위기가 좋다고는 하지만 여기가 현역 여당 의원 지역구예요. 박재후 의원 지역구라서 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새로운 보수당 출신 의원들 중에 보면 이제 그 해운대 갑이 하태경 의원 지역구인데 여기 하태경 의원은 이제 그냥 단수를 준 건 아니고 경선을 시켰습니다. 경선을 시켰고 반대로 이제 같은 새로운 보수당에서 왔던 유이동 의원은 지금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쪽은 어떤가요? 민주당은 오늘 9시쯤에 5차 경선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이걸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9시? 네. 그러니까 5번째 경선 결과 발표인데 서울 마포갑의 노웅래 김빈 후보, 경기 용인병의 이흥영 정충숙 후보, 화성갑의 송옥주 조대현 후보, 광주 서구울의 고삼석 양향자 이남재 후보, 광산을의 민영배 박시종 후보, 전북 전주갑의 김금옥 김윤덕 후보, 또 남원 임실순창의 박희승 이강래 후보 등 이렇게 5차 경선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현역 의원들이 이제 보이는데 과연 이 현역의 벽을 넘는 후보들이 있을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후보들이 확정이 안 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좀 풀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민병두 의원이 서울 동대문 지역에 공천 배제가 됐어요. 컷오프 됐죠. 컷오프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청년 우선 전략 선거구로 지정이 됐고요. 이번 주 안에 심사를 마치려는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타임즈 여기 뭐 하실 말 또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저는 보면서 우리 김 박사님이 휴대폰을 자주 만지시는데 그거 좀 소독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집에 가면은 그 에탄올 있잖아요. 그걸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제가 오늘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이게 하루 평균 2,317번 만진대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만져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빼면 20초 만에 한 번꼴로 만진다고 하는데 손에서 안 떼놓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만진다기보다. 그래서 이거 소독하시나 닦나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대단하십니다. 에탄올로 항상 닦아요. 집에 가면은. 저도 집에 가면은 그 와이프가 항상 닦으라고 해서 닦으라는 얘기 들을 때마다 닦고 있는데 열심히 닦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러스가 생존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오늘로 45일째 확산세가 꺾이길 온 국민이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서울타임즈 시간에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도움이 되는 항체를 발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항체를 발견한 한국화학연구원 바이러스 진단팀 박대의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전문 용어가 많아서 사실 기사를 읽어도 저도 조금 낯설더라고요. 자, 항체라고 하셨는데 이 항체가 일단 무엇이고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항체는 일단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 거에 대해서 결합해서 이를 방해하거나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항체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바이러스를 근데,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 네. 네. 우리가 네.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젊거나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은 이런 항체가 몸 안에 잘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그렇군요.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균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뭐 독감 주사 같은 것도 맞잖아요. 예방 주사 같은 거.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정말 독감균이 들어올 때 싸울 수 있게끔. 네네. 그 독감의 경우는 이제 매년 저희들이 네. 독감 주사를 맞게끔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매년 이 인플루엔자 독감을 유발하는 인플루엔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백신 주사를 우리가 맞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그렇군요. 이번 코로나19는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안에 이미 항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걸 항체를 직접 주입하거나 아니면 이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백신이고 직접 항체를 주입하는 것이 항체 치료제라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설명을 쉽게 잘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찾아내신 항체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네. 한 번도 지금 보고되지 않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항체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항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네. 그래서 이미 2003년에 사스가 유발을 했었고 2015년에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 많은 연구자들이 그 사스와 메르스를 막기 위해서 개발 중인 항체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 네. 항체들을 가지고 이번 코로나19에 특별히 그 코로나19 표면에 존재하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하는 항체를 찾아본 것입니다. 아, 사실 제가 듣기에 이 사스 때도 그렇고 메르스 때도 그렇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같은 계열이다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번 게 네. 약간 변형된 신종이고 그래서 네네. 항체는 없는데 그때 이제 만들어 놨던 항체를 요번에 사용할 수가 있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아니 코로나19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 네. 사스나 메르스지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사스코브이2라고 이제 바이러스가 명명이 되어 있는데 네네. 이 바이러스는 그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유사한 바이러스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스나 메르스 때 개발된 항체들을 이용해서 이번 코로나19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뭔가요? 코로나19가 우리 이제 바이러스니까 사람 몸에 침투할 때 네. 꼭 필요한 제일 먼저 사용하는 단백질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인데요. 네. 바이러스의 표면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사용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실제 우리 표면에 있는 단백질과 붙어서 이 체내로 침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 즉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무력하거나 아니면 이 단백질을 막기만 할 수 있어도 실제 이 바이러스가 우리 체내로 침투하지 못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건가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 그림 나오면은 빨간 거 이런 거에다가 네, 뾰족뾰족 나와 있잖아요. 그 단백질들을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연구자들이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중화항체는 뭔가요? 중화항체가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붙어서 실제 그 단백질이 기능을 못하게 하는 항체를 중화항체라고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항체들은 바이러스의 다양한 부위에 붙을 수 있거든요. 네. 다양한 부위에 붙을 수 있지만 중화항체는 특별히 스파이크 단백질에 붙어서 그 바이러스의 실제 체내로 들어오는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항체를 이제 중화항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뾰족뾰족한 거기에 네네. 붙어서 이거를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무력화하게 했을 수 있는 네. 것이 중화 항체다. 그래서 네네. 들어와도 이게 뭐 우리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렇게 아프지 않도록 네, 예. 몸 안에서 증식이 되지 않고 증식이 되지 바이러스가 더 퍼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아, 그렇군요. 어떻게 이 연구 결과를 얻게 되신 거예요? 실제로는 먼저 실험이 들어가기 전에 네. 저희들이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 코로나19와 이미 개발되어 공개되어 있는 그 11개 사스와 메르스 항체를 이제 결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으로 한 1000번 정도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네네. 그 중에 가장 결합성이 높은 3개의 항체를 예측하였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CR3022이라고 이름 붙여진 항체가 있는데요. 네. 이 항체는 실험실 수준이지만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사스코브2와 직접 결합하는 실험이 이제 저희들은 아니지만 중국 연구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서 논문이 출판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막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워낙 위중하다 보니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측을 하고 중국에서는 이걸 실험해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우리 그 상태에서는 랩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고 실제 실험은 아니지만 그건 또 중국에서 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는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걸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상당히 어쨌든 속도가 빠르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언제부터 연구를 하신 건지 얼마나 걸리신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1월 말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바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연구에 꼭 필요한 것들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아까 뾰족뾰족하다고 말씀하신 그 단백질의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구조가 미국 그룹에 의해서 실제로 밝혀진 게 2월 중순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조를 이용해서 실제 이제 알려져 있는 항체들과 이렇게 결합하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이 저번 달 27일에 다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앞으로 각국에 있는 그 유명한 연구소들하고 함께 협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가능성도 있나요? 예,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먼저는 일단 저희 연구단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이번 코로나19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백신 후보 그리고 항체 후보들을 많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같은 연구가 상당히 많은 후보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리고 실험 다양한 연구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후보군들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제 바이러스에 확인하고 동물 실험하고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나갈 텐데 이와 같은 작업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연구자들도 지금 진행 중이고 대규모 그 빅파마라고 하는 그 신약 회사들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항체 백신을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임상을 또 거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용화 되려면은 사실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떤가요? 이런 경우에? 예, 지금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좀 위중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저희 국내에서도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발굴된 항체들이 일단 독성이 없는지 확인되면 바로 임상에 들어가는 그런 정부 지원의 이제 노력들도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가 될지 뭐 조금 기다려 봐야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화학연구원 박대의 박사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상인들도 의료진을 위해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까지 하고 있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대구 칠성 야시장 상인인 박수찬 씨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도시락을 만들어서 직접 배달까지 하신다라고 들었는데 얼마나 만드세요, 하루에?
저희가 매일매일 봉사 일정이 잡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한번 봉사 일정이 잡힐 때마다, 200인분 정도, 200세트 정도, 오. 예,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200인분이면은 여러분이 함께 하시겠어요? 이 도시락 만들기에? 예, 저희 칠성 야시장 셀러 네. 6개 매대 중에서 이제 총 8분이 도움을, 예, 주시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의료진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나눠줘야겠다 결심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SNS나 뉴스 등에서 의료진이 드셨다는 부실한 도시락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순간 울컥하는 심정에 봉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메뉴를 그렇게 꼼꼼히 신경 쓰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요식업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앞서 언급드린 부실한 도시락 사진을 보고 난 후라서 네. 최대한 맛있고 푸짐하게 또 영양까지 모두 챙기자고 봉사팀 팀원들과 협의가 돼서 재료비를 각출을 하고 각자 자신 있는 메뉴들을 골라서 도시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기존의 야시장에서 파는 메뉴는 아닌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 도시락에 그 메모도 써서 붙이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네, 그걸 제가 서울 토박이라 갖고 사투리가 안 돼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메모를 쓰시는지. 앞쪽 문구는 네. 조금 빼고 뒤쪽에 네. 단디 힘내라 대구, 단디 힘내라 의료진이라는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사장님 아이디어신가요? 저희와 같이 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네. 봉사팀원들이 아이디어를 조금씩 내서 만들어진 문구예요. 그렇군요. 단디가 정확히 어떤 얘기죠? 단디 네.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네. 쪽으로 이제 사투리로 똑바로 하자, 제대로 하자, 정확하게 하자, 네. 그리고 예, 확실하게 하자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으쌰 화이팅 이런 정도 그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요즘 서울 수도권도 굉장히 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거든요. 대구는 뭐 말도 못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도시락을 만들어 나눠주시고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처음 생각은 네. 각자 낼 수 있는 만큼 성금을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라고 진행된 거죠. 네. 그래도 부담은 안 되시고요. 저희 야시장 자체가 지금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부터 자체적으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임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네. 1월 중순경부터 매출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고 가스나 전기세 비롯한 관리비하고 판매하지 못해서 버려지는 식재료까지 부담이 가중되는 와중에 2월 20일, 21일경 저희가 휴장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와중에도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서 이렇게 도시락을 마련을 하셔서 정말 좀 울컥하다 이러는 반응들도 많았습니다. 자, 방송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개인적으로 코로나19를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 구급대원, 자원봉사자, 그리고 대책본부, 군인까지 직간접적으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전 국민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과로하지 마시고 몸 생각하셔서 끼니나마 단디 챙겨 드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 말씀이 모든 분들한테 잘 갔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단디 힘내라 칠성야시장.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칠성야시장의 박수찬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전 잠시 후 7시에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